대감댁 며느리가 된 기생의 딸, 그녀의 기지가 가문을 일으킨 사연, 그녀의 놀라운 지혜가 시댁 가문을 크게 일으킨 감격의 이야기. 천한 기생의 핏줄이 어찌 뼈대 깊은 사대부가의 안방을 차지한단 말이오? 도성의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전대미문의 파격적인 혼사. 하지만 붉은 치맛자락 속에 감춰진 것은 단순히 요염한 자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댁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차갑게 얼어붙은 남편의 심장을 뜨겁게 녹여버린 한 여인의 경이로운 지혜와 치명적인 매력.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신분과 운명을 뛰어넘어 조선의 밤을 뒤흔든 가장 도발적이고 감격스러운 로맨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때감의 은밀한 방문, 장막 뒤의 보석. 조선 팔도에서 권세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명문거족, 최대감 가문의 소슬대문 앞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에 내로라 하는 매파들이 줄을 이었다. 최대감의 유일한 적자이자 장차 가문을 이끌어갈 도령, 윤제의 혼처를 찾기 위해서였다. 윤제는 훤칠한 외모에 학식까지 뛰어나 문 양반과 교수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내였으나 최대감의 눈높이는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가문의 뼈대나 번지르르한 재물 따위는 대감의 안중에 없었다. 험난한 정계의 풍파 속에서 장차 가문의 든든한 안주인이 되어 무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냉철한 지혜를 가진 여인을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도성의 내로라 하는 교수들을 아무리 만나보아도 대감의 성에 차는 제목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하고 사서삼경의 글귀나 기계적으로 읊어댈 뿐 세상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이는 전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대감은 평복으로 깊게 변장을 한 채 호위 무사 단 한 명만을 대동하고 도성 외곽의 으슥한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화려한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한 기방의 뒷문이었다. 한때 도성의 내로라 하는 정승 판서들의 혼을 쏙 빼놓았던 전설적인 명기, 매양이 은퇴하여 기거하는 곳이었다. 사대부의 수장격인 최대감이 이런 천한 곳에 발을 들인 이유는 단 하나, 매양에 숨겨진 딸인 초연에 대한 기막힌 소문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어미는 비록 몸을 파는 기생이었으나 그 딸은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병법과 이제에 밝아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는 소문이 도성 바닥에 은밀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방의 밀실, 은은한 매화향이 감도는 방 안에는 얇은 비단 장막이 쳐져 있었고 대감은 그 장막 너머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희미한 여인의 실루엣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응시했다. 네가 정녕 어미의 천한 핏줄을 물려받고도 사대부의 학문을 논할 수 있단 말이냐. 만약 천하의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어 죽어나가고 국고는 텅 비었으며 간신배들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 너는 가장 먼저 무엇을 베어내고 무엇을 살리겠느냐?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무거운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의는 단순한 계집의 지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국을 다스리는 정승에게나 던질 법한 혹독하고도 뼈있는 정치적 시험이었다. 장막 너머에서는 한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옥구슬이 음반 위를 구르듯 맑고 청아하지만 그 속에 시퍼런 비수가 숨겨진 듯한 서늘한 목소리가 장막을 뚫고 흘러나왔다. 어리석은 질문이옵니다. 대감마님. 흉년이 들어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국고가 비는 것은 관리들의 무능함이니 당장 베어내야 할 것은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린 간신배들의 목이 아니라 그 간신배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지방 토호들의 탐욕스러운 배짱이옵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어찌 가지를 치는 것으로 나무를 살리려 하십니까? 저라면 가장 먼저 도성 내에서 가장 쌀통이 큰 권세가의 곳간부터 불태워 그 잿더미로 백성들의 언 땅을 녹이겠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을 권력자들의 뼛속에 새겨주지 않고서는
어떠한 훌륭한 법도도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이옵니다. 그 거침없고 서리빨 같은 대답에 최대감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한낱 기방 구석에 숨어 사는 계집의 입에서 정쟁의 본질과 인간의 탐욕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대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장막 너머의 여인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불경한 발언을 내뱉으면서도 호흡 한 번 흐트러지지 않는 태어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배짱과 담력 그리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날카로운 지혜. 최 대감은 무릎을 탁 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찾았다, 바로 이 아이다. 내 아들의 곁에 서서 이 험난한 최 씨 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여인. 어미가 기생이든 백정이든 무슨 상관이라. 호랑이 새끼를 들릴 수만 있다면 세상의 비웃음 따위는 내 기꺼이 감수하리라. 그날 밤 최 대감은 도성의 모든 양반이 경악할 만한 파격적인 혼사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뼛속까지 사대부인 가문에 천출 중에 천출인 기생의 딸을 정실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선언이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고 가문의 친척들은 대감이 노망이 났다며 들고 일어났지만 최 대감의 고집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도발적인 혼례의 막이 벼락처럼 오르고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 붉은 실타래가 얽히는 첫날 밤. 온 도성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치러진 혼례식은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불쾌한 속삭임이 가득했다. 가문의 친척들은 새 신부를 향해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을 숨기지 않았고 신랑인 윤제조차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혼례복을 입었을 뿐 참담한 표정으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내 어찌 천한 기생의 핏줄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한단 말인가. 자존심 강한 윤제에게 이 혼사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굴욕이었다. 밤이 깊어 화촉 동방에 불이 밝혀졌을 때 윤제는 차가운 얼굴로 신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붉은 화롯을 입은 초연이 고개를 숙인 채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사약 냄새가 묘하게 사람의 이성을 흐트러뜨렸지만 윤제는 일부러 거리를 두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의 강권에 못 이겨 이 방에 들어왔으나 내 너를 정실로 인정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기생의 핏줄이 이 가문의 안방을 차지했다는 헛된 망상은 당장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야. 날 선 독설이 신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초연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제를 바라보았다. 붉은 연지 곤지를 찍은 그녀의 얼굴이 흔들리는 촛불 아래 드러나는 순간 윤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다.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투명하리만치 창백한 피부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서늘한 눈동자. 그녀의 눈빛에는 윤제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상처받지 않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알 수 없는 연민마저 깃들어 있었다. 도련님의 치욕과 분노 10분 이해하옵니다. 허나 제 몸에 흐르는 피가 천하다 하여 도련님을 지아비로 섬기고자 하는 제 마음마저 천한 것은 아니옵니다. 저를 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허나 이 가문의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는 제 목숨을 걸고 다할 것이니 부디 제 진심만은 의심치 말아주시옵소서. 초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윤제의 얼어붙은 심장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자신을 멸시하는 사내 앞에서도 한치의 비굴함 없이 당당하게 맞서는 그 기백. 윤제는 묘한 패배감과 동시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호기심과 걷잡을 수 없는 정욕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진심을 의심하지 말라. 참으로 오만하고 방자한 입술이로구나. 윤제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초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자 초연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짙고 달콤한 체향이 윤제의 코끝을 스쳤다. 이성이 마비되는 듯한 아찔함 속에서 윤제의 거친 손이 초연의 붉은 옷고름을 낚아챘다.
내가 정녕 이 가문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 잘난 진심이라는 것을 내 오늘 밤 똑똑히 확인해 보겠다. 비단 옷고름이 스르르 풀려내리며 겹겹이 쌓여있던 붉은 화롯이 촛불의 그림자 속으로 허물어졌다. 눈부시게 하얀 속살이 밤의 어둠 속으로 도발적으로 드러나자 윤재의 눈동자가 거칠게 요동쳤다. 초연은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맑은 두 눈은 윤재의 거친 욕망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듯 슬프면서도 관능적인 빛을 내뿜고 있었다. 윤재의 뜨거운 입술이 초연의 하얀 목덜미를 파고들자 그녀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옅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기생의 딸이라는 껍데기 뒤에 이토록 뜨겁고 눈부신 육체와 영혼이 숨겨져 있었다니. 윤재는 더 이상 신분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이 매혹적인 여인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맹렬한 본능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뜨겁게 얽히고 비단 이부자리 위로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격렬하게 요동쳤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짙은 관능의 밤. 천출이라는 오명도 사대부의 체면도 모두 허물어진 그 밀실 안에서 윤재는 초연의 깊고 뜨거운 안으로 끝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거친 숨소리와 달콤한 쾌락의 교성 속에서 윤재는 자신이 평생 이 여인의 치명적인 매력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임을 뼈저리게 예감하고 있었다. 천출의 피, 안채를 장악하는 서리빨 같은 안목. 첫날 밤의 뜨거웠던 열기가 채 식기도 전 날이 밝자마자 초연에게는 혹독한 현실의 시험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문가 최대감 댁의 아침 문안 인사자리인 개벨에 넓은 대청마루에는 가문의 친척들과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노비들이 빽빽하게 모여 새로운 안주인을 매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멸시와 조롱 그리고 언제든 트투리를 잡아 초연을 안채에서 내쫓으려는 적이가 독사처럼 서려 있었다. 특히 집안의 살림을 오랜 기간 권력을 행사해온 늙은 수청 노고와 몇몇 탐욕스러운 숙모들은 천출의 핏줄이 안방마님 행세를 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기방의 구정물을 먹고 자란 것이 대감마님의 노망 덕에 호강을 누리려 드는구나. 며칠이나 버티나 두고 보자꾸나. 하지만 가래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시어른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 초연의 자태에는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이들을 단숨에 압도하는 서늘한 위엄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눈빛과 조리 있는 말솜씨로 시아버지인 최 대감에게 안채의 곳간 열쇠를 넘겨받았다. 혼례가 끝난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초연은 가문의 모든 장부와 노비들의 명부를 사랑채로 가져오게 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들. 집안의 곳간을 관리하던 청지기와 노고들은 속으로 비웃었다. 글줄이나 조금 읽는다고 수십 년 묵힌 가문의 복잡한 회계를 어찌 알겠는가. 하지만 초연의 날카로운 눈이 장부의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는 순간 그들의 비웃음은 곧 창백한 경악으로 바뀌었다. 초연의 가늘고 흰 손가락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정확히 짚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청지기 아범 여기 지난 3년간의 춘궁기 곡식 대출 장부를 보아라. 관아에서 빌려온 환곡의 이자와 우리 가문 소장농들에게 거두어들인 이자의 차액이 매년 300석씩 비어 있구나. 또 여기 옷감 장부를 보아라. 매년 명나라에서 들여오는 최고급 비단 10필이 안채의 바느질 방으로 들어갔다고 적혀 있으나 시부모님과 도련님의 의복으로 쓰인 것은 고작 3필뿐이다. 나머지 7필의 비단과 매년 사라진 쌀 300석은 대체 어느 뒷구멍으로 빠져나갔단 말이냐? 서늘하고도 명확한 추궁에 청지기와 노고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다. 초연은 기방에서 어미의 어깨 너머로 조선 제1의 상단들이 돈을 굴리는 법과 이중장부를 쓰는 교묘한 수법들을 뼛속까지 익혀온 터였다. 그녀의 눈에 어설픈 노비들의 횡령 따위는
아이들의 장난보다도 뻔하게 보였던 것이다. 네 이놈들. 감히 천한 것들이 주인의 눈을 속이고 가문의 고열을 빨아먹었단 말이냐? 당장 저것들을 포박하여 관아에 넘기고 빼돌린 재물을 샅샅이 찾아내어라. 대청마루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대감이 참지 못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초연은 단 사흘 만에 수십 년간 집안에 뿌리내렸던 부패의 고름을 정확히 찢어 발겨버린 것이다. 그녀를 몰아내려 작당했던 친척들은 그녀의 서리빨 같은 안목과 치밀함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어버렸고 비웃던 노비들은 그녀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했다. 그날 밤 사랑채로 돌아온 윤재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첫날 밤의 치명적인 관능에 취해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그녀의 경이로운 지혜와 당당한 카리스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기생의 핏줄이라.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어리석고 장님 같았던가. 내 아내는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짜 진주였구나. 윤재는 초연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이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안채를 완벽하게 장악한 초연의 입가에는 미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가문의 명운을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도성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몰아치는 정쟁의 폭풍, 가문의 목을 조르는 덫. 도성의 공기가 하루아침에 얼어붙었다. 최 대감의 정치적 숙적이자 조정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던 좌의정 김대감이 마침내 잔혹한 칼을 빼어든 것이다. 김대감은 최 대감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기 위해 오랜 시간 치밀하고도 악랄한 덫을 짜놓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조정에서 북방 국경 수비를 위해 마련한 거액의 군자금이었다. 최 대감은 이 군자금의 조달과 운송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평안도로 향하던 군자금 3만 량을 실은 수레가 산적의 습격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도적대의 소행이 아니었다. 김대감이 뒤에서 산적들을 사주하여 돈을 빼돌리고 그 죄를 모두 최 대감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꾸민 완벽한 조작극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김대감은 최 대감이 군자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거짓 장부와 가짜 증인들까지 매수하여 어전 회의에 고발장으로 올렸다. 전하, 최 대감이 국고를 횡령하여 사병을 양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옵니다. 이는 명백한 영모의 징후이오니 당장 최 대감의 직첩을 거두시고 전 재산을 정몰하시어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분노한 임금은 사흘 안에 군자금 3만 량을 채워 넣지 못하면 최 대감을 하옥하고 가문을 멸하겠다는 끔찍한 어명을 내렸다. 3만 량. 그것은 조선 최고의 부자인 최 대감 가문이라 할지라도 사흘 만에 현찰로 마련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집안의 모든 논밭과 기와집을 헐값에 팔아치운다 해도 턱없이 부족했다. 최 대감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했다. 대청마루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꼿꼿하던 최 대감마저 충격으로 몸져 누워 숨을 헐떡였다. 윤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칼을 갈며 당장 김대감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의 목을 베고 자신도 자결하겠다며 미친 듯이 분노를 토해냈다. 아버님, 이대로 가문이 역적의 오명을 쓰고 멸문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칼로 그 간악한 늙은이의 심장을 도려내고 모든 죄를 떠안겠습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사랑방 문이 조용히 열리며 단정한 소복 차림의 초연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집안이 망하기 직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윤재와 최 대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서빙님 칼을 거두시옵소서.
개죽음을 당한다고 하여 아버님의 결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김대감이 쳐놓은 덫은 억지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입니다. 힘으로 부수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올가매질 뿐이옵니다. 그럼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리란 말이오? 사흘 안에 3만 양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님은 물론이고 우리 가문은 끝장납니다. 초연은 대답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최 대감의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덜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 수십 장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최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초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제 어미가 기방을 운영하며 평생을 모아두었던 조선 최고의 권세가들과 거상들이 제 어미에게 진 막대한 은밀한 빈문서와 그들의 치부가 적힌 비밀 장부이옵니다. 김대감 쪽에서 군자금을 훔쳐 숨겼다면 반드시 도성 내의 큰 상단이나 환정객주를 통해 돈 세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들이 덫을 놓았다면 우리는 그 덫을 통째로 집어삼킬 사냥개를 풀면 그만이옵니다. 3만 양. 제가 하루 만에 김대감의 숨통을 쥐어짜서 그 2배로 불려 대청마루 앞에 대령하겠사옵니다. 기생의 딸이라는 신분 뒤에 숨겨져 있던 무시무시한 정보력과 자금의 네트워크. 멸문의 위기 앞에서 안방의 새댁 초연이 서서히 그녀의 진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정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적을 철저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매섭고도 잔혹한 투지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기생 어미의 유산, 여인의 치밀한 반격 시나리오. 깊은 밤, 최 대감댁 사랑채의 촛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초연이 꺼내놓은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도성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상들과 고관 대작들의 약점이 고스란히 담긴 치부책이 피비린내를 풍기며 도사리고 있었다. 초연은 그중 가장 두툼한 장부 하나를 펼쳐들었다. 그곳에는 도성 최대의 환전 객주를 운영하는 백서방의 이름이 붉은 먹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과거 백서방이 밀무역으로 참수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초연의 어미인 매양이 막대한 사재를 털어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상단을 세워주었던 것이다. 그 목숨값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족쇄처럼 장부에 묶여 있었다. 초연은 즉시 믿을 만한 신복을 보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서방을 사랑채로 은밀하게 불러들였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엎드린 백서방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를 내려다보는 초연의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매서웠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을 뿜어내며 입을 열었다. 백객준의 어미의 은혜를 갚을 때가 왔네. 사흘 전 평안도로 향하던 군자금 3만 양이 산적에게 털렸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 그 어마어마한 양의 관은이 도성 안으로 굴러들어왔다면 돈 세탁을 위해 반드시 자네 같은 큰 객주의 손을 거쳐야만 하네. 좌의정 김대감의 수하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관은을 금괴나 땅 문서로 바꾸려 접촉해 왔는지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고하게. 만약 내 눈을 속이려 든다면 당장 내일 아침 자네 상단의 모든 밀거래 장부가 포도청 앞마당에 흩날리게 될 것이야. 서리빨 같은 협박에 백서방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진실을 토해냈다. 과연 초연의 예상대로였다. 김대감의 신복이 훔친 군자금을 추적이 불가능한 청나라 상인들의 금괴로 바꾸기 위해 백서방에게 은밀히 뒷거래를 제안해왔던 것이다. 백서방의 자백을 통해 군자금이 숨겨진 장소가 도성 외곽 김대감 소유의 비밀 별장 지하 창고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모든 진실을 파악한 초연의 입가에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붓을 들어 먹을 듬뿍 묻힌 뒤 백서방에게 일러 김대감의 신복을 완벽하게 올가맬 가짜 거래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적의 심장부에 꽂을 치명적인 덫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지시를 마치고 백서방을 돌려보낸 뒤 초연은 뻐근한 목을 쓸어내리며 창밖의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때 뒤에서 묵직하고도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윤재였다. 그는 밤새도록 곁에서 초연의 경이로운 지략과 과단성을 지켜보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감과 주체할 수 없는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리도 지독하고 무서운 여인일 줄이야. 가문을 멸문시키려는 조정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단 하룻밤 만에 이리도 완벽한 반격의 그물을 짤 줄 네가 알았겠소. 윤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초연의 차갑던 얼굴에 비로소 연한 붉은빛이 감돌았다. 윤재의 단단한 두 팔이 초연의 가는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품에 빈틈없이 밀착시켰다. 도련님의 아비와 이 가문이 저를 멸시하고 조롱했음에도 제가 이리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것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아니 우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미안하고 또 고마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소. 기생의 핏줄이라며 당신을 모욕했던 내 어리석은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말이오. 윤재의 커다란 손이 초연의 창백한 뺨을 감싸 쥐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열망이 가득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 강인하고 매혹적인 여인을 향한 맹렬한 수컷의 본능이었다. 윤재의 뜨거운 입술이 초연의 붉은 입술을 거칠게 탐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타오르는 촛불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내일이면 피바람이 불어닥칠 사지로 뛰어들어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체온과 거친 숨결만이 세상의 전부인 듯 서로를 탐닉했다. 초연의 가녀린 손가락이 윤재의 넓은 등줄기를 파고들며 뜨거운 교감을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완벽한 부부로서의 처절하고도 낭만적인 결의의 의식이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다 화려한 역전의 연애. 다음 날 밤 도성 외곽에 자리 잡은 좌의정 김대감의 비밀 별장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 대감 가문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승리에 도취한 김 대감은 신복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기생들과 함께 술잔을 부딪히며 파한대소하고 있었다. 눈에 가시 갔던 정적을 제거하고 덤으로 군자금 3만 냥까지 꿀꺽 삼키게 되었으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다. 별장 지하 창고에는 훔친 은개들이 괴짝에 담겨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대감이 기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려던 찰나였다. 쾅 마이너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별장의 육중한 대문이 산산조각 나며 튕겨나갔다. 음악이 끊기고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금군과 포도청 군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 연회장을 겹겹이 포위했다. 그리고 군사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낸 그 한가운데로 시퍼런 분노를 머금은 윤재와 그 곁에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초연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초연은 평소에 다소곳한 규방 복식이 아닌 짙은 푸른색의 장옷을 휘날리며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여장부와도 같은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군사를 이끌고 사대부의 사가에 난입한단 말이냐? 내 놈들이 정령영모라도 꾸미려는 것이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호통을 치는 김대감을 향해 윤재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윤재의 신호에 맞춰 포박된 자들이 연회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들은 다름 아닌 군자금을 탈취했던 산적 두목과 은계를 돈 세탁하려 했던 김대감의 최측근 신복이었다. 사색이 된 김대감의 얼굴을 향해 이번에는 초연이 나섰다. 그녀는 소매 속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종이 뭉치를 꺼내어 김대감의 발밑에 경멸하듯 던졌다. 영모라 하셨사옵니까? 국고를 털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죄 없는 충신에게 누명을 씌워 조정을 기만한 죄야말로 진정한 영모가 아니옵니까? 여기 대감의 수하들이 백객주와 밀거래를 시도하며 서명한 영수증과 저 산적 놈들이 대감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한 공초가 있사옵니다. 아, 그리고 초연의 턱짓에 군사들이 별장 지하 창고의 문을 부수고 거대한 나무 괴짝들을 연회장 마당으로 끌고 올라왔다. 괴짝 뚜껑이 열리자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는 3만 양의 관은이 쏟아져 내렸다. 관청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은괴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증거와 증인들이 산처럼 쌓이자 기고만장하던 김대감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 독한 계집년 내년이 한낮기생년의 핏줄 주제에 감히 이 늙은이의 목통을 물어뜯는단 말이냐. 말 조심하시지요, 대감. 기생의 핏줄이라 우습게 보시다가 그 천한 핏줄이 친 덫에 걸려 가문이 멸문당하게 생기셨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옵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을 탐한 자의 최후가 어찌 되는지 내일 아침 의금부의 차가운 돌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것이옵니다. 초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릿발 그 자체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김대감의 심장에 꽂혔다. 윤재는 아내의 그 찬란하고도 무자비한 복수의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며 벅차오르는 희열을 느꼈다. 어명이 떨어지고 좌의정 김대감과 그의 무리들은 목에 칼이 씌워진 채 짐승처럼 끌려갔다. 도성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던 거대한 정쟁의 폭풍은 이름 없는 기생의 딸이 휘두른 지략이라는 칼날 앞에 산산이 부서지며 완벽한 역전극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영원한 안주인, 달빛 아래 맹세한 불멸의 연정. 김대감의 영모와 횡령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조정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누명을 벗은 최대감은 임금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가문의 위상은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반석 위에 올라섰다. 멸문의 위기에서 집안을 구한 초연의 이야기는 도성 밖으로 퍼져나가 전설이 되었다. 최대감 댁 대청마루에는 다시 한번 온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며칠 전 그녀를 멸시하고 수군거리던 그 눈빛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친척들과 노비들은 모두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초연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려 자비를 구했다. 최대감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문의 커다란 곡간 열쇠 꾸러미와 안채의 인장을 초연의 손에 정식으로 쥐어주며 그녀가 또 가문이 실질적이고 영원한 안주인임을 공표했다. 잔치가 끝나고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은 사랑채.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는 방 안에는 윤재와 초연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그토록 차갑고 빈틈없던 초연도 긴장이 풀린 듯 윤재의 무릎에 기대어 나른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윤재는 따뜻한 물을 떠와 직접 수건을 적셔 초연의 가녀린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지엄한 사대부의 사내가 여인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지극한 사랑의 맹세였다. 서방님 어찌 이런 천한 일을 직접 하시옵니까? 초연이 놀라 발을 빼려 했으나 윤재는 그녀의 발을 단단히 쥐고 발등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다. 천한 일이라니 당신은 수백 년 이어온 우리 가문의 목숨을 구하고 어리석었던 내 영혼마저 구원한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하늘이오. 당신의 발치에 엎드려 평생을 섬긴다 한들 내게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소. 윤재의 뜨거운 진심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자 항상 이성으로 감정을 억눌러왔던 초연의 눈동자에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세상의 멸시를 견디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살아왔던 그녀의 굳은 심장이 윤재의 따뜻한 온기 앞에서 사르르 녹아내리고 있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옵니다. 허나 저를 위해 그토록 모진 세상의 비난을
기꺼이 마간해 주신 서방님의 넓은 품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가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 백골이 된다 해도 지아비이신 도련님만을 은인으로 또 유일한 정인으로 섬기겠사옵니다. 초연의 떨리는 고백에 윤재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비단 저고리가 달빛을 받아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윤재의 입술이 초연의 눈물을 닦아내듯 눈가에서부터 시작해 뺨과 붉은 입술 그리고 하얀 목덜미로 뜨겁게 이어졌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두 사람의 몸은 서로를 갈구하며 깊고 진하게 얽혀들었다. 초연의 가녀린 팔이 윤재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억눌렸던 애달픈 신음이 달콤하게 방 안을 채웠다. 살결이 부딪히는 짙은 연락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신분도 운명도 뛰어넘은 완전한 하나가 되고 있었다. 조선의 그 어떤 엄격한 법도도 편견의 높은 담장도 이 두 사람의 불타오르는 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안방마님이 된 기생의 딸. 그녀는 지략으로 세상을 정복했고 치명적인 매력으로 지아비의 심장을 영원히 포로로 만들었다. 달빛만 고요히 내려앉은 그 밤, 최씨 가문의 위대한 여장부와 그녀를 평생토록 숭배한 사내의 사랑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깊어가고 있었다. 기생의 핏줄이라는 세상의 조롱을 통쾌하게 부수고 지략과 치명적인 매력으로 가문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초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운명을 개척한 조선 여인의 통쾌하고도 아찔한 역전극이 즐거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조선 로맨스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